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있는 엄찬호입니다. 오늘은 그 의병항쟁 기간 중에서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어지는 중기의병항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기의병항쟁인 1904년서부터 1906년까지 있었던 의병항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904년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1906년까지 을사조약이 체결되어진 그 다음 해까지 있었던 중기의병항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의병항쟁이 이제 1896년에 그 고종이 단발령을 폐지하면서 그 선유 조치를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의병항쟁이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간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친러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갖고자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쫓아냈던 것인데 이제 다시 이제 청나라 대신해서 러시아 세력이 이제 조선에 개입하게 되어지니까 일본은 러시아를 다시 쫓아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일본은 당시에 일본 그 사정으로서는 러시아를 향해서 싸울 수는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와 그 한반도 교환론을 이렇게 그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 우선권을 점유권을 갖겠다. 그리고 러시아는 만주의 지역에 대한 점령권을 갖는 것을 양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나누자. 38도선 북쪽은 러시아가 이제 차지하겠다라고 하고 38도선 이남은 이제 일본한테 양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반도 그 38도선 이남만 가지고는 그 욕심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이 또 다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다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져서 우리나라는 중립국 정책을 취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서 전쟁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나라의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조선의 입장은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양해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와 일본이 그 조선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중립국의 지위는 유지가 되어져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본은 이제 1904년 2월 달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갔고 그러자 조선 정부에서는 1904년 1월 30일 날 러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낌새를 이제 느끼고 중국의 그 산동반도에 지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시국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중립국의 지위를 그 유지하겠다, 중립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각국에다가 이제 선포를 한 거죠. 1월 30일 날 그렇게 전시국의 중립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월 6일 날 우리나라에다가 뭐 한국 주차군이라고 하는 그런 조선 주차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 헌병대를 보내서 한국의 군사적인 군사를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뭐 점령은 아니지만은 군사를 우리나라에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가 중립국의 지위를 지켜가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군대를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시국의 중립선언은 별 효과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2월 10일 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 10일 날 시작되어져서 1905년 9월 달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 만주 지역에서 또 동해안에서 러일 전쟁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에 따라서 일본의 본격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침략이 더욱 가시화되어지니까 1904년부터 다시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염려를 내렸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국권 방위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세우고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이 중기 의병 시기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의병은 원주 주천 지역에서 일어난 그 원영팔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영팔 의병장이 의병을 준비해서 의병 항쟁을 이제 추진해 갔는데 그렇지만 이 원영팔 의병장의 의병 항쟁은 결국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도중에 이제 탄로가 나서 모두 이제 체포가 됨에 따라서 의병으로 발전되지는 못했지만은 중기 의병이 시작되는데 크게 모태가 됐던 그런 이제 의병 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제 의병 중기 의병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1905년에 9월달에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러시아가 일본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1904년 2월달에 그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체결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군사적인 점령권, 군사적인 간섭권, 개입권에 대해서 일본이 그 우리나라의 그 협조를 받는 그런 조약을 강제로 이제 체결한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08년 8월달에 가서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문제도에 대한 그런 그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 고문이라든가 뭐 외교 고문이라든가 재정 고문이라든가 이러한 그 외국인 고문제도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각국의 이제 외국 그 고문들을 이제 불러와서 어떤 그런 정책을 취해 갔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본격적인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그런 우리 외국인 고문들을 일본인들이 다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또는 일본인들로 고문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1차 한일 협약이었습니다. 물론 이 한일 의정서라든가 1차 한일 협약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을사조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사조약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조약의 제목도 없는 그래서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불려지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그런 조약이었지만은 이러한 조약들은 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조약들에 대해서 하나도 그 합의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독단적으로 조약 문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있던 도장들을 탈취해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서 마치 무슨 외교 조약이 체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을 하니까 의병들이 다시 이제 의병 항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기 의병 항쟁의 뭐 대표적인 의병들을 들려면 영천 지역의 뭐 정환직 의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용기 의병장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주의 지역에는 민종식 의병장, 그다음에 이제 뭐 중기 의병기의 가장 뭐 대표적인 의병이라고 하면 이제 그 태인 지방의 최익현 의병장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영해 지역에 신돌석 의병장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의병장들이 이제 당시에 대표적인 의병장으로서 일제에 대항해서 싸웠는데 이 중기 의병 때는 일부 지역에서는 광군과 연합해서 일본과 이제 대항해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기 의병 당시에도 여전히 그 일본에 비해서 의병들의 무기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곳곳에서 연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익현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태인 지역에서 의병 항쟁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순창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저항해서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한 최익현이 순창에 가서 결국 이제 의병을 이제 해산하고 본인은 체포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익현 의병장은
일제에 의해서 체포가 된 다음에 대마도로 유배가 되어져서 결국 대마도에 가서 유배 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최근 의병 부대도 이제 와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의병장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의병장은 신돌석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기 의병식에 가면 의병의 어떤 중기 의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평민 의병장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기 의병 시기에는 주로 유생들이 이제 의병장을 맡아서 의병 항쟁을 이제 전개시켜 갔는데, 중기 의병 시기부터는 평민들 가운데서도 의병 항쟁에 의병장이 된 그런 의병장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신돌석 의병장이죠. 이 신돌석 의병장은 물론 이제 전기 의병 때도 이제 의병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 의병 때 들어와서 영해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동해안 지역이죠. 동해안 지역에서 의병대를 모아서 의병 활동을, 이제 의병 항쟁을 하게 되는데, 신돌석 의병장은 소규모의 의병들을 모아서 그 일종의 유격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출 규모한 그런 작전을 펼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상당한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그런 의병 항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돌석 의병 항쟁을 중심으로 한 평민들도 많이 이제 의병 항쟁에 참여하면서 중기 의병 항쟁이 진행되어졌지만은 결국 1906년에 이제 그러니까 1905년 11월 달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어지고 통감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게 된 것이죠. 통감부가 설치가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준식민지나 다름없는 그런 일제의 감시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의병들이 제대로 된 그런 이제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중기 의병기에는 이렇게 몇 개의 지역에서만 의병 항쟁이 전개되어지다가 큰 성과 없이 이제 그다음 후기 의병 항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이 되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인 후기 의병 항쟁이 이제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의병 항쟁에 대해서 오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